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9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번째 얘기는 일지와 서양 철학, 일지사상과 서양 철학이에요. 지금까지 일지사상과 동양 철학에서 3부작으로 했는데, 서양 철학은 5부작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서양 철학 들어가 보면 일지사상은 동양 철학의 맥락에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동양 철학의 맥락에서 출발했다고 일지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핵심은 이게 동서양이 모두 하나의 하나의 양태로 사실은 기술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동양 철학의 맥락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용어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풍부하게 드러난다. 특히 일지사상에서는 일지의 개념을 서양 철학의 여러 사상과 연결해 성찰하고 있다. 그래서 일지의 핵심 개념, 우리가 지금 동양 철학과 비교를 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되는 통합의 철학이죠. 그래서 직관과 실천의 결합.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직관과 실천의 결합이 이게 우리가 체득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체득처. 이 체득처라는 게 결국은 나와 아, 이 나라는 건 뭐죠? 준비된 나죠. 준비된 나와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떠한 것이 하나의 일치감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직관과 실천의 결합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나 봐요. 자신작증 그래요. 자신작증의 현상이었고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몸으로 자기 스스로 증언을 지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체득했다 체득함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작증. 그래서 체득함이 된 인식의 상태는 이론론적 유기적 인식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과 무형의 세계를 일제겸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걸 분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 이론론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가 됐다면은 우리는 이론론적 사고를 했을 때 이 이론론적 사고라는 거는 분리 개념이 없어요. 분리 개념이 없으니까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니까 우리가 사고가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론론적 사고가 아닌 형태라면 이원론 또는 삼원론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 분리된 사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본질과 다른 형태의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눠지게. 이게 여기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심신이 어떻게 돼요? 분리된 현상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분리가 되면은 일치감이 되면 안정이 되는데 분리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불안함이 옵니다. 불안함.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원론은 우리한테 있어서 이 사고에
불안 또는 심리의 불안 이런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형과 무형의 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일치 상태에서 바라본 이론론적 세계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이죠. 그리고 줄탁동시의 깨달음을 통해라고 그랬어요. 줄탁동시라는 거는 이게 병아리가 깨어난 거죠. 병아리가 깨어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알이 있으면 요 안에서도 자기가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미의 닭이 이 외부를 쪼아서 좀 더 쉽게 태어나게 하는 거죠. 태어나게 하는 거. 지금 이 모습이 사실은 직감과 실천의 결합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줄탁 동시에 깨달음을 통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달하는 경지로 모든 존재가 제자리에 정의되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이 얘기는 모든 존재는 만물은 제자리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상태로 머물게 되어 모든 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 자리에 정의되어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써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치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누구든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경의 상태를 유지하고 자기가 지극정성을 다 하다 보면은 우리의 줄탁 동시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깨달음을 얻게 돼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정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뭐가 돼요? 우리가 현실에서의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언행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음의 유지예요. 발음의 유지. 그 발음의 유지가 되면은 모든 게 어떤 형태가 돼요? 정의가 되죠. 정의된 자리로 가니 이게 조화롭게 돼서 이 조화가 모든 거에 있어서의 갈등이 사라진 상태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상사회, 서방정토 이렇게 되는 거. 서방정토. 동방이 아니라 서방정토예요. 동방정토는 오욕이 있는 데지만 이게 서방정토 사회를 형성을 합니다. 자, 서양 철학과 일지의 연결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서양 철학과의 연결고리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다섯 사람의 형태로 지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플로티누스라고 해서 일자 개념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일자가 넘쳐서 나오는 게 지금 우리의 만물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보면은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일자와 일지는 모두 통합적이고 초월적 상태를 지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자라는 거는 하나의 본원이죠, 본원. 본원의 상태, 이 본원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일지라고 그랬다고. 일지. 그렇기 때문에 일자와 일지는 모두 통합적이고 초월적인 상태를 지향합니다. 라고 플로티누스의 일자 개념은 일지 상태의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지는 일자의 존재 상태의 한 형식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칸트를 보면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과 도덕 법칙, 순수 이성에서 선의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칸트 입장에서는 일지의 발언과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 개념이 연결이 돼요. 결국은 이때의 발음이라는 거는 선의지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 이 발음을 실천하는 정의의 모습은 뭐예요? 정의의 모습은 도덕성의, 도덕적 자율성의, 도덕적 자율성의 실현입니다. 실현.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없고 그러한 문제가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보면 신학적 존재론을 얘기를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조명론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형과 무형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로서 일지의 관점은, 보세요. 유형과 무형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일지의 관점 그랬으니까, 유형과 무형의 세계의 요 상태가, 얘와 얘가 모두 동일한 형태의 각각의 다른 양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각각의 다른 양태. 그러니까 동일한 거에서 드러난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개자가 되는 거고, 이 매개자가 이루는 그 상황이 뭐예요? 일지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인 형태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지사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지사상의 관점은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퀴나스의 사상과 유사합니다. 단지 아퀴나스는 이것을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이게 천국과 지상세계 이렇게 나눴죠. 근데 저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리된 거는 아퀴나스가 이원론으로 해서 천국과 지상세계로 나눠서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갑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지는 신과의 소통처예요. 그 소통처에서 내가 매개가 돼서 무형의 세계와 유형의 세계를 관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 하이데거의 입장을 볼까요? 하이데거는 존재의 망각과 현존 그랬어요. 그래서 일지의 멈춤은 하이데거의 사유의 전환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는 이데아를 알기 전과 이데아를 알고 난 이후, 그러니까 이데아를 알고 나서와 아니면 알지 못한 그 상태에 있어서의 이 세계를 우리는 뭐가 돼요? 여기에서 사유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유의 전환. 이 얘기는 우리가 불교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우리는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에 이 세계는 어떻게 보여요? 달리 보인다. 달리 보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사유의 전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일지란 유형과 무형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사고가 전환되는 바로 그곳을 일지라 하고, 하이데거의 사유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곳, 그 상황을 일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이제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이론론 봅시다. 스피노자는, 이 사람은 유대교의 신자였는데, 이 범신론적 이론론을 제시하다 보니까 여기에 파문을 당했죠. 파문.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파문을 시킨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지사상의 이론론적 세계관과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 개념이 상통하고 있다. 그래서 일지 상태가 유무형계에 모두 다른 양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지, 이게 다른,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천국과 지상세계로 이온화가 되는 이러한 작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스피노자는 봤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범신론적 이론론 했을 때 범신론이라는 개념은 모든 만물이 모두 뭐예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개념이 스피노자한테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철학적 통찰 보면, 서양 철학은 이성과 논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분석해 왔죠. 이게 지금 서양 철학은 이성과 논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분석해 왔다 그랬는데, 이때의 이성을 우리는 이치의 개념에 맞는 이 이성의 개념, 이 이치에 맞는 이 이성이라는 게 우리한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이의 개념이라면, 이게 사실은 고대 서양 철학의 이성과 고대 서양 철학의 이성과 동양에서 얘기하는 이성은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서양 철학은 이성과 논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때의 이성은 이치라는 것보다는 헤아림의 내용이 오히려 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양에서 보는 이성의 개념이 헤아림과 이치로서의 이성, 진리에 입각한 이성의 개념과는 지금 막 혼돈하고 사용하는 게 혼돈스럽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이성과 논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분석해 왔지만, 일지사상은 직관과 실천의 통합, 유기적 인식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지는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해요? 줄딱 동시에 직관과 실천의 통합, 체득처, 즉 자신작증으로 파악하고, 이 자신작증이라는 건 불교에서 뭐예요? 이 체득처를 스스로 체득처를 경험한 것, 또는 깨달은 것, 이렇게 표현이 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자신 작증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윤리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철학이다. 일지사상을 통해 서양 철학의 이원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통합적 인식론을 일지사상의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지사상은 단순한 동양 철학이 아니라 동서양 철학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플로토니스의 엔데아네스나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좀 흥미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일지사상 플로티누스의 엔네아디스, 그 다음에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보면, 자, 플로티누스는 이 사람은 뭐냐,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 자, 신비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호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칭호예요. 호칭.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비주의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는 신비주의자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상을 이해를 못하니, 아, 이 사람 신비주의자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상과 이 핵심 개념을 비교를 해보면, 일자 개념의 차이, 그랬어요. 일지 사상과 플로티누스는 모두 일자를 중심에 두지만, 예, 자, 일자라는 거는 이 전체요, 전체 모든 것 하는 근원 이렇게 돼요. 본원, 근원, 본원, 본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 사상은 일지 상태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합일된 조화를 강조하며 합일된 조화를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유무형이 모두 일치가 되어 있다. 이게 일치가 되어 있다는 건 발음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형이상학적 유출과 영혼의 상승을 통해 일자와 합의를 추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형이상학적 유출이라는 거는 일자가 과하게 넘치며 드러낸 것이 뭐냐면은 이게 만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만물은 뭐가 들어있어요? 일자의 속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일자를 신이라 하면 우리는 일자의 신의 속성이 만물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상승을 통해 일자와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라고 했으니 영혼과 이거의 일치 이렇게 하지를 않고 왜 상승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왜 상승? 이 상승이란 말은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이 존재의 본래에 자기의 원처에 대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만물로서의 상승의 의미인 영혼의 상승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자극을 줬던 우리의 체득척, 깨달음의 단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칸트는 일자 개념보다는 일지 상태로 드러나는 도덕적 자율성과 이성의 법칙을 중심으로 인간의 실천을 설명을 해요. 일지의 상태도 우리가 현실에 드러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성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도덕성. 따라서 도덕적 자율성과 이성의 법칙을 중심으로 인간의 실천을 설명하는 거는 결국은 일지사상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접근 방식을 보면 일지사상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합일된 덕을 실현. 이때의 자연이라는 거는 뭐예요? 본원적인 것과의 조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플로티누스는 선과 아름다움의 관조를 통해 영혼을 정화합니다. 라고 그랬죠. 결국은 여기에서도 플로티누스는 일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만물이 탄생이 됐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일자의 속성은 뭐예요? 선과 아름다움의 관조를 통해 영혼을 정화합니다. 라고 이 얘기는 결국은 발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혼이 정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칸트는 정언명령에 따라 행위의 동기를 평가하며 결과보다 의무와 동기를 중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선함 그 자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선함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선의지의 작동이에요. 그러한 작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언명령을 제1정언명령, 제2정언명령으로 드러낸 것이 칸트의 철학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일지사상과 플로티누스, 그리고 칸트는 동일함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초월과 내면의 길을 봤을 때 이들은 일지사상과 플로티누스는 직관과 내면의 수련을 통해 초월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자와의 일치를 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관과 내면의 수련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경의 자세를 취하며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초월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거는 일제 본원과 일자가 같은 의미로 된다. 그 다음 칸트는 이성의 자율성과 도덕 법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초월을 설명했죠. 결국은 이것도 일제의 활용이 이 이성의 자율성과 도덕 법칙 이게 뭐 현실에 작용하는 거예요. 현실에 작용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일지 사상의 드러남 있죠. 일지 사상의 드러남. 이 드러남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발음을 유지하니까 우리가 존엄성과 초월을 설명한다. 발음의 유지가 결국은 뭐예요? 일자 또는 선의지와 부합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본원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알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초월자 중심의 사고라면 칸트는 인간 중심의 사고이고 일지사상은 중간적인 매개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죠. 따라서 일지사상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플로티누스나 칸트나 이 모든 이론 체계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자 중심과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매개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일지사상입니다. 자, 철학적 함의로 보면 얘는 이 세 가지 사상은 모두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와 연결되기를 추구하지만 일지사상은 자연과 우주의 합일된 흐름 속에서, 플로티누스는 형이상학적 일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칸트는 이성적 자율성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 함께하는 그 길을 제시한다. 이건 뭐예요? 이 같은 표현을 우리의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실천적으로 드러낸 모습. 이게 모두 동일하다니까요, 동일함. 동일함을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해겔의 입장으로 한번 볼까요? 해겔의 변증법과 일치사상. 자, 여기에서 보면, 일치사상은 진례 접근 방식이 직관과 실천의 통합, 그랬죠? 그래서 멈춤에서 깨어나는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뭐를 해요? 정견의 입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겔은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절대적 정신에 도달합니다. 그랬는데, 해겔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노자의 도덕경에 굉장히 많이 심취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이 해겔의 사상 속에는 노자의 그 흐름이 많이 녹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변증법 사유를 통해, 변증법 사유라는 건 정반합이잖아요. 정반합인데 결국에는 이 정반합이 우리는 변증법 사유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도에서 1에서 2, 2에서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의 만물을 창출하는 그러한 게 도덕경에 있어서의 도의 원리잖아요. 그러한 논리 체계를 해겔이 많이 따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통해 절대 정신에 도달합니다 하면서 이게 우리가 나선형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점차 고양된 형태의 나를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지는 세계관의 유형과 무형의 통합 이론론적 세계였어요. 그리고 해겔은 뭐였냐면 이성과 현실의 통합,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입니다. 해서 이때의 정신을 절대정신 이렇게 보죠. 절대정신. 절대정신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화시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무엇을 우리는 여기에서 무의자연으로 집어넣어도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집어넣어도 해석이 되고 천의 개념을 집어넣어도 되고 도의 개념을 집어넣어도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때의 절대 정신은 얘네들과 일치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계관도 보면은 이성과 현실의 통합, 이거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일치되지 않는. 그 다음에 인식의 출발점,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되는 통합적 인지. 생각이 멈춘 자리, 생각이 멈추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고요함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고요함이 따라오면은 지혜가 발현이 되고, 우리는 뭐예요? 불교로 얘기하면 진여를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생각이 멈춘 자리라는 거는 소크라테스에 의하면은 무지를 아는 시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성, 종점이라고 봐야죠. 종점. 그리고 해겔은 인식의 출발점이 감성, 의식, 자기의식에서 절대지로 이어지는 인식의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지가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절대지의 상태는 일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봐야죠. 실천적 의미, 발음을 실천하는 인간의 세계를 바로 세웁니다. 그랬죠, 발음. 자유의 실현을 통해 이성의 역사 속에서 구현됩니다. 자유의 실현이라는 거는 이게 노자에 의하면 무의자연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의와 자연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발음을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발음을 결국은 자유의 실현이라는 거는 발음을 실천하는 모습, 이렇게 봐야 이성의 역사 속에서 구현됩니다. 뭐가요? 이성의 역사 속에서 뭐가요?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변증법적 사유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리는 변증법이라고 해결의 변증법을 봤어요. 그래서 변증법적 사유라는 것은 변증법 사유는 모순과 대립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발전을 끌어내는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추론을 하거나 논리를 따라가는 이 모든 것, 또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진리 탐구예요. 진리 구현, 진리 구현. 이 진리 구현이라는 건 뭐죠? 발음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네. 따라서 해결의 변증법적 사유라는 것은 진리를 탐구한다는 얘기는 발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모순, 정에서 여기에서의 부패나 이런 식으로 되었고 모순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반이 드러나고 반이 대립이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게 정답인 모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놔요. 근데 그 정답이 다시 모순을 가져요. 그 모순은 누구 때문에요? 사람이 모순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결의 변증법적 사유는 이렇게 현실에 따져보면은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진리를 탐구를 하되 다가갈 수 없는 진리 추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변증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순수함의 끝에 도달해서 생각의 멈춤이 이루어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해탈과 열반을 겪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논리적 추론을 넘어서 현실의 갈등과 변화 속에서 더 깊은 이해를 도출하려는 철학적 접근입니다. 요 두 문장은 뭐죠? 현실에서 변증법이 추구하는 역할이에요. 추구하는 역할. 자, 핵심 개념 봅시다. 정반합 해결의 변증법에서 가장 유명한 구조죠. 정태제, 하나의 주장이나 상태. 반, 안티테제죠. 여기에 대한 반대는 모순. 합, 진태제죠. 두 대립을 통합해 더 높은 차원의 진리로 나가는 것. 사실은 진리는 진리이지 높은 차원의 진리, 낮은 차원의 진리, 그게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없어요. 근데 높은 차원의 진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높은 차원의 문제 해결로 나간다. 문제 해결로 나간다. 이래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은. 근데 진리로 나아간다?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조리 상태입니다. 조리 상태. 그 다음 지양,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부정하면서도 보존하여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역사적 배경을 볼까요? 변증법은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답법이 대표적인 건데, 이걸 삼파술이라고 그러죠? 삼파술. 그래서 대화를 통해 모순을 드러내고 진리를 탐색하는 것. 해결은
사유의 자기운동과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보편적 법칙으로 변증법을 정립하였다.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소박해요. 헤겔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세계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보다 큰 야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르크스, 헤겔의 관념적 변증법을 유물론적으로 재해석하여 사회 변화의 법칙으로 발전시켰다. 아마 헤겔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오히려 비율로 따지면 마르크스 입장으로 가고 싶어 했었던 게 한 50일, 그 다음에 우리가 형인사학적인 게 한 49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 일상에서의 적용, 갈등이나 충돌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고 새로운 통찰이나 해결책을 도출하는 계기로 삼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변증법이라 하죠. 그래서 조직 내 의견이 충돌하면 서로의 관점을 통합해 더 나은 전략 수립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변증법 사유는 단순히 철학자의 도구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체계이다. 자, 네, 철학적 연결고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절대정신과 일지의 통합성 그랬어요. 자, 해결 철학은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과정으로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지사상은 뭐예요? 모든 존재가 제자리에 정의되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지향하죠. 그래서 이는 절대정신의 완결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변증법과 줄탁동시요. 해결의 변증법은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진리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근데 네, 일지는 뭐예요? 줄탁동시라는 깨달음의 순간을 상징하며 이는 내면과 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리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변증법적 구조와 닮아 있다. 오히려 일치사상의 해결의 변증법보다 포괄적이면서 이해 바탕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의 실현과 발음의 실천. 해결은 역사를 자유의 확장 과정으로 보죠. 자유의 확장 과정. 이게 여기에서 자유의 확장 과정으로 보는데 이게 진리 구현이에요. 진리 구현. 진리 구현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하면 이상사회 구현이에요. 그거를 일지 상태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정의의 실현 이렇게 되는 거지. 정의의 실현. 이걸 한 두 단어로 얘기하면 조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성은 이성의 관계를 통해 정념을 넘어 자유를 실현합니다. 일지사상은 발음을 실천하는 인간의 세계를 조화롭게 만든다고 보며 도덕적 자유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해결의 역사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네, 여기까지가 윤리학연구소 96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통합적 시각까지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통합적 시각으로 보면 일지사상에서 일지를 통해 서양 철학의 이원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통합적 인식론을 제시하고, 해결 철학 역시 분열된 의식의 통합을 지향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정신으로 귀결되죠. 그래서 나를 알면 진리를 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예. 해결 철학, 분열된 의식은 통합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정신, 나를 알면 우주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하고 같은 얘기죠.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전체성과 자기 실현이라는 철학적 목적지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다음 시간은 해결의 절대 정신 여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